예,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어요. 스캐너를 계속 만들어 줘도 캐치에 한번 걸리고 나면은 얘가 동작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여기다가 파이널리 블럭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 방법을 쓰려면 코드가 또 복잡해져야 돼요. 차라리 간결하게 만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다시 정리를 좀 해 놓겠습니다. 스캐너에 new 하는 코드는 저 위에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자, close 하는 것도 없애겠습니다. 널 처리도 안 할 거고요. close는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next int가 동작을 안 한다라는 것은 해당 스캐너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캐치에 의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저 스캐너는 다시 캐치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동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Q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입력하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넥스트 인트가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캐치에 의해서 스캔이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만날 때 넥스트 인트 됐던 부분들이 또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 두 가지가 문제가 있네요. 일단 5번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숫자는 4번밖에 안 됐죠. 첫 번째 Q는 제대로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입력값이 0이라고 출력을 했어요. 뭔가 잘못됐죠. 자, 그러면 입력이 정상적일 경우에만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빠져서 요로 움직이는 것이죠. 트라이 블록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처리를 하면은 예외가 발생 시에는 이 작업은 수행을 안 할 것이고 바로 캐치로 이동을 하겠죠. 자,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Q 한다 하더라도 Q 하면 정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처리가 되고 4번밖에 안 됐으니까 한 가지 더 처리, 그쵸, 반복의 횟수를 한 회 줄여주면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문장에서는 파이널리 블럭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파이널리에서 클로즈를 스캔에 클로즈를 시켜버리면은 이 위쪽에서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일이 꼬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널리 블럭을 쓰느니 차라리 이미 예외 처리는 해줬으니까 파이널리를 할 필요 없이 스캐너의 클로즈는 맨 마지막 실행이 종료될 위치에만 존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한다라면 지금과 같이 파이널리 블럭을 안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거지로 파이널리 블럭을 쓰시려고 하면은 저 내부 코드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이널리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이널리 블럭을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거를 어거지로 이쪽에다 파이널리를 집어넣고 스캐너를 클로즈 시켜버리면은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그쵸, 스캐너를 만들어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이 문장 자체가 반복문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파이널리 블록을 만들고 스캔 클로즈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른다라면요, 매번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처리도 되지 못해요. 왜? 반복할 때마다 이 문장을 수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 클로즈 같은 경우에 자 보면 reduce leak, 지금 일단 누수가 발생된다는 거죠. resource leak, 그쵸? scan is not closed at this location, 이 위치에서 스캔이 닫히지 않았다. 이건 리소스에다가 슈퍼 워닝을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코드고 오히려 파이널리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코드가 더 복잡한 구조로 또 변형이 돼야 된다는 문제를 갖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드린 과제에서 바이너리 블럭을 쓰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가 정답이 됩니다. 억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이너리는 강제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파일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는 바이너리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예외 처리를 내부적으로 캐치를 다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블럭 바깥쪽에서 해당되는 문장의 종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교시에 이어서 2교시까지 지금 과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잘 봐두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넥스트 인트만 있는 게 아니고 넥스트 또는 넥스트 라인이라는 게 있죠. 변형을 해본다라면 넥스트를 쓰려고 그러면 얘는 마우스 올려보면 알죠. 그렇죠? 스트링을 리턴해 주는데 얘가 인트를 받으려고 한다. 맞죠? 그러면 얘는 스트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티저 클래스에 parseInt에서 스캐너를 받은 값을 숫자 형태로 파싱을 해주면 입력이 가능하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또 예외가 발생되는 게 잘 보시면요, 인풋 미스매치가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지금 제가 실행을 해보면은 예외 처리 계속 얘기하면 Q를 집어넣습니다. 엔터를 쳤더니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는 게 바뀌었네요. 그쵸? 여기서 parseInt 할 때 문자열을 이거로 파싱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땐 1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캐치가 되는데 넘버 포맷이라는 예외가 발생되는데 대표인 익셉션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익셉션으로만 처리를 해도 예외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 문장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장이니까 꼭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예외 자바뿐만 아니고 안드로이드 쪽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바를 이용했을 때요, 또는 코틀린을 이용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파이썬을 이용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예외 처리에 대한 것은 자동적인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C++보다 예외 처리가 더 간결하고 아주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처리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과제 풀이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우리 2교시였으니까 2교시 얘기를 해보면요, 제네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제네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네릭, 일단 무슨 영어 뜻인지 한번 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포괄적인, 총칭의, 회사 이름이 붙지 않는,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제네릭이라는 게. 이거를 잘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름이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스피린이 원래는 제조사 이름이죠. 제품 이름인데 그것을 통칭해 가지고 특정한 약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이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바에서의 제네릭은 무엇인가? 자바의 제네릭은요,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의 타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바에는 없는 데이터 타입을 말해요. 그래서 아직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자료형, 즉 이름이 없는 것이며 향후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네릭의 의미예요. C++에서는 템플릿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템플릿 키워드도 사용을 하는데 자바는 템플릿 키워드나 제네릭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네릭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보면요, 제네릭 클래스라는 게 있고 제네릭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C++에도 그쵸, 템플릿 클래스와 템플릿 메소드라는 게 존재하죠.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네릭 변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근데 포괄적인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와 메서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제네릭 클래스의 종류를 살펴보시면요, 자바 시스템에 적용되어 제공되는 제네릭 클래스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어레이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제일 뒤에 보면 어레이 리스트하고 화살표 가로가 열리고 그 사이에 대문자로 2라고 집어넣었네요. 그쵸? 저게 제네릭 표현 방법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제네릭 클래스하고 메소드도 있어요. 위의 것은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시스템에 자바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시스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면은 사용자가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메소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하게 되면요, 사용자 정의 제네릭 클래스라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위에 있는 코드는 일반적인 클래스, 테스트라는 일반 클래스를 가지고 일반적인 객체를 만든 경우예요. 우리가 늘 쓰던 거죠. 테스트라는 클래스,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 거예요. 얘를 제네릭 표현 방법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겁니다. 예, 여기서 클래스만 먼저 보시면요, 클래스 뒤에 화살표 괄호를 붙이고 T라는 글씨를 넣어줬네요.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멤버로서 변수 T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T의 자료형이 대문자 T예요. T라는 자료형은 없죠. 그쵸? 일단 없습니다. 그러나 얘를 마치 자료형처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클래스의 화살표 괄호 사이에 임의의 문자를 적용한다. 저 T가 올 수도 있고요, E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문자 하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T는 내가, 즉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입력하는 자료형으로 얘가 바뀌어 버리게 된다. 나중에 쓸 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 자료형은 자바에 T의 타입은 없다. T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자료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멤버 변수 소문자 T는 대문자 T 타입의 변수이다. 하지만 T는 무엇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포괄적으로 봐서 어떤 것도 올 수 있다. 자료형으로 바라보는데 얘는 이 제네릭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직 없다. T라는 이름은 없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다 설명 안 드린 거고요. 자, 저렇게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는요, 제네릭 클래스명 화살표 자료형 괄호 닫고 변수명은 new 제네릭 클래스명 생성자죠. 화살표 자료형 화살표 닫고 괄호 열고 닫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자, 똑같이 만드는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괄호 사이에 적어주는 것이 해당 T의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보면 다른 클래스의 이름이 올 수 있어요. 이 자료형에는 클래스 이름만 올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사용자 정의 자료형 또는 시스템 클래스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트라든지 불린, 캐릭터 등의 기본 자료형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좀 이따 코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스트링, 인티저, 더블, 퍼슨, 버드, 뭐 피전, 뭐 도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 스튜던트 이런 클래스까지 모두 다 이 자료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네릭은 클래스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살표 괄호를 잘 보시면요, 아래쪽에 제네릭 클래스 이름 다음에 화살표 괄호를 사용한다.
생성자 역시 동일하게 화살표 괄호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론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략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자, 보면은 화살표 괄호 사이의 자료형으로 제네릭 클래스에 정의한 제네릭 기호가 결정이 된다. 클래스에 정의해 놓기라 이거 정의해 놓기를요. 여기 t가 기호죠. 심볼입니다. 제네릭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t는 여기서 테스트의 인티저 그러면 그 t는 인티저가 돼버려요. 컴파일 시점에 이 t가 인티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대문자 t는 인티저의 t라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향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자료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당시에 결정이 된다. 즉 이 말은 오브젝트들을 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이 적용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보시면요. 자 봅시다. 일단 클래스 t가 있는데 대문자 t예요. 제네릭 표현을 썼습니다. t는 뭔지 모르는 상태로 t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t는 뭐 널이고 막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네릭 생성할 당시에 테스트 클래스의 괄호 사이에 t는 인티저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적용된 t의 인티저 타입으로 변화가 됩니다. t는 다 인티저란 것으로 바뀌어요. 얘 다 인티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이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을 생성을 하면은 이 t가 인스턴스 내부의 t는 즉 클래스 자체가 인티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 객체가 있을 텐데 그 객체 내부에서 t는 모두 인티저라는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향후에 사용할 것을 집어넣겠다. 이 제네릭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네릭에도 제한 요소가 좀 있어요. 제네릭에서는요, 제네릭 심볼 타입의 배열 생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자, T 이렇게 테스트 T 타입을 해놨는데요. T 제네릭에 new T하고 제네릭 배열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제네릭 타입으로는 만들지 않아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만 명시적인 형변환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보니까 new object 20개 T 타입으로 캐스팅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테스트 T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네릭의 상속 표현을 보시게 되면요. 아, 이 부분 전에 코드를 좀 한번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코드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코드를 좀 집어넣어 볼게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텐데 이번에는요 똑같이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클래스 이 자바 파일을 이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네릭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고요. t에다가 제네릭 표현 대문자 t 이렇게 넣어주고요. t 타입의 t 멤버 변수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public t 타입의 get t 이렇게 하면 return t를 돌려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t가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럼 메인에서 저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코드에서 하려니까 복잡하네요. 제가 메인 함수를 하나 더 만들까요? 예. 제네릭 메인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테스트 t를 가지고 만들게요. 테스트에 저 t에다가요 객체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인티저 타입 예. 테스트 new 테스트 그리고 인티저 이렇게 되면은
t 타입의 값을 모두 다 인티저로 변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인티저 클래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 안쪽에서는. 자, 이 안에는 테스트 안에는 제네릭 안에는 오브젝트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것에 테스트에서는요, 좀 닫을게요. t는 오브젝트가 돼버려요. 그럼 객체죠. 자, 모든 클래스의 제일 최상위 부모, 그쵸?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형태를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생성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t는 new t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해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t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죠. 예, cannot instantiate the type t로는 만들 수 없다. 자, 예, 이걸 이제 언제 쓰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네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또 제네릭의 제한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나올 게 이제 제네릭의 상속 표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혼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어레이 리스트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내부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제네릭 심볼에 적용 가능한 클래스를 제한하는 기능도 있다. 자, 보니까요, t인데, 제네릭 표현의 t인데 extends string이라고 해놨어요. 오, 재밌는 코드가 있네요. 즉, 이 얘기에서 보니까 t는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만 적용하겠다. 즉, t는 스트링으로부터 확장된 t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고요. 밑에 거 봅시다. extends string and runnable 이렇게 해놨네요. 이 얘기는 and까지 쓰시면 스트링으로 상속받고 runn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한 t만 올 수 있다. 그러한 클래스만 올 수 있다 라고 제한을 거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객체 생성 시 모든 클래스의 사용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A라는 것을 객체를 만들면서 테스트에 물음표를 넣죠. new 테스트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뒤에 쪽에도 이 물음표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뒤쪽은요. 자,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것은 세 번째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부분에서 확연하게 그 티가 나기 때문에 한번 그때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네릭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알지 못하는 특수한 자료형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자료형에는 클래스 이름만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면서 객체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2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교시에 그럼 이 제네릭을 언제 쓰는지 알 수 있도록 어레이 리스트하고 래퍼 클래스 그리고 기타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교시 마치겠습니다.